네, 오늘장 랭킹5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의 변화가 없는지 시장 트렌드 저희와 함께 읽어보시죠. 함께 해주실 두 분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R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차용주 MTN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오후에 어떤 이슈를 꼭 챙겨보고 가야 될까요? 1위부터 5위 순위별로 나열되어 있고요. 5위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오늘 장에서 핫한 키워드는 철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철강 생산 줄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달 말에 공식적인 발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언론 보도 나왔고요. 그룹주 가운데선 포스코 그룹주를 필두로 해서 이 원자재 가격에 연동된 세아라든가 여러 그룹들이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에 대해서 움직임을 먼저 점검을 받아보고 싶은데요. 먼저 위원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은 포스코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긴 하지만 포커스를 철강 쪽에 조금 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관세 관련 이슈도 있고요. 중국발 모멘텀도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 이 철강주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촉매자 역할을 하는 재료가 뭐라고 보시는지 그 중심부터 잡아주세요. 일단 뭐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철강이 하나로의 모습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개별 모멘텀이 저는 섞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포스코 그룹주를 제외한 제일 강한 게 세아제강인데요. 세아제강에서는 오늘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죠. 나온 리포트를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관광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결국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민지 아나운서가 얘기한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중국 모멘텀도 없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관세 얘기도 없어요. 단지 세아제강이 갖고 있는 특수한 모멘텀, 올해 영업이익이 대폭 개선될 것이다라는 모멘텀이 강한 상승세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외견상 철강주들이 다 강한 것처럼 보이죠. 두 번째로서는 중국이 철강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더 이상 수입국이 아닙니다. 이걸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최근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중국과의 대중 무역 관계가 바뀌었죠. 우리가 중국과에 있어서 무역 흑자 규모였다가 지금 중국에 관련해서 무역 적자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이런 쪽들이 적자 규모가 굉장히 크죠.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이 더 이상 우리나라 제품들을 사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단순하게 중국의 어떤 모멘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철강이 간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께서 이제는 바뀐 현실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게 두 번째 얘기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포스코 그룹을 뭘로 봐야 되느냐라는 관점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포스코는 참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게 역시 매출의 대부분은 철강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한때 2차 전지 소재들이 올라갈 때 포스코 그룹주를 봤을 때 이것을 철강으로 보지 않고 2차 전지 소재주로 봤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합병 이슈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슈를 놓고 본다라면 저는 포스코는 철강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무엇으로 보느냐라고 봤을 때는 2차 전지 쪽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결국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도 있는 상황, 그다음에 세계 경제가 갈수록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철강에 대한 부분들은 개별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관련성으로 움직인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수치라면 어느 정도 모멘텀이 서서히 움직였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자동차라든지 오늘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뭐 조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천천히 움직이면서 우상향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이게 이슈가 됐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의 이슈로서의 반응을 하고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개별주로의 모멘텀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위원님 오늘 스틸 붙은 좀 작은 종목들도 튀고 있잖아요. 그런 종목에 관해서는 조금 더 다른 시선으로 지금 전략을 짜야 된다. 오히려 오늘 자리에서 빠져나오고 챙기는 전략이 맞다라는 아이디어 주실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변동성이 시작되면서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스토리텔링이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테마는 뭐 쉽게 꺼지진 않습니까? 서둘러서 나오실 필요는 없는데 하루하루가 다르죠.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제약바이오 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오늘 또 분위기가 딱 확 식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처럼 이게 식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원래 트레이딩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열기가 있을 때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미리 빠져나오신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뭐 곤란합니다만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 지금 철강 쪽에 대해서 보면 만약에 이게 철강이 다 좋다라면
대부분의 종목들의 오름폭들이 비슷해야 되겠죠. 같이 수혜를 보겠죠. 하지만 지금 개별 모멘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등락폭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매매에 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포인트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들어봤어요. 그러면 박근영 부장님께도 철강주에 대한 매력 포인트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 부분은 관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조금 더 저희가 여기서는 길게 봐도 되는 모멘텀이 있는지 아니면은 열기를 활용해야만 되는지 거기에 대한 포인트 좀 듣고 싶어요. 네, 뭐 포스코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좋은 것은 이제 리튬이라든지 포함한 여러 가지 2차 전지 관련된 광물과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글로벌 입장에서는 상당히 온 국가들이 지금 광물 자원 확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포스코 그룹의 다각화된 어떤 투자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여기에 대한 적정한 뭐 밸류에이션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본업인 철강도 관련해서는 바닥을 좀 어느 정도 확인하면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으니까 2차 전지 밸류에이션 부분들이 좀 두각이 더 나타난 것 같습니다. 뭐 일단 포스코 그룹주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이제 앞전에서 지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인데요. 실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12월 달 초부터 아마 열연 가격이 6번 이상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열연 가격 추이를 보시면 미국 쪽의 상승폭이 상당히 급하게 올라가기 시작한 게 보이고 있고요. 유럽 쪽도 따라 올라가고 중국은 리오프닝 기대감이 다소 있었지만 생각보다 조금 슬로우하게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그 주택 관련된 부동산 관련된 지표들이 중국 쪽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일선 도시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표들이 갑자기 크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된 부분에서 지표들이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2분기 정도 들어가서는 상당히 뭐 2,600조 이상 지금 중국 쪽에 인프라 관련된 투자가 또 예상돼 있는 외신 보도까지 나오는 국면이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된 부분에서 뭔가 인프라 투자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죠. 근데 이제 중국 쪽에서는 지금 다소 이제 철강 관련된 조강 생산량을 좀 줄이는 정책으로 가는 것 같고요. 미국 쪽이나 유럽 쪽에는 열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포스코의 4월 열연 강판 가격을 톤당 5만 원 인상을 하고 있고 현대제철도 4월 출하량부터 아마 가격을 열연 강판 톤당 5만 원씩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냉연 도금제 가격도 톤당 3만 원 정도 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들이 결국은 미국의 열연 가격의 증가분을 이제 후행하면서 국내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 실적단에 대한 바닥론의 이야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한국산 냉연 간판을 대상으로 한 미국 상무부의 5차 상계 관세 연례 재심 조사에서 미소 마진 판정을 받았다 전해지는데 이 미소 마진 판정이라는 것은 이제 산업 피해가 미미하다고 판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덤핑 조사를 종결하는 기준이 되는 중간 이윤이나 수입 물량 관련된 판정을 받은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소 판정을 받으면서 아마 판정에 대한 관세 부담을 상당히 덜어냈다는 점도 국내 철강주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 되겠죠. 여기에 따라서 철강업종에 대한 부분들은 다소 좀 PER이나 PBR이 워낙 낮았던 섹터이기도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이후 열연 가격이 올라가면서 다소 가격 정상화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가격들이 급하게 오르가면서 후행적으로 국내에 대한 열연 가격도 올라간다는 모습, 관세에 대한 부담도 어느 정도 좀 줄어든다는 모습 때문에 그리고 2분기 이후에는 중국 시장의 인프라 투자 관련된 근본적인 펀더멘탈에서 좀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에서는 아마 철강 가격 같은 부분에서 좀 흐름이 있지 않나 싶은데 다만 이제 뭐 포스코 그룹이 워낙 빠르게 많이 올랐죠. 지난주부터. 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단기적인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고요. 중장기 흐름에서는 아마 2분기 이후에도 중국이 인프라 투자 관련된 부분들이 실제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나쁘지 않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열연 강판 가격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부장님, 요것만 짧게요. 저희 가격 항상 볼 때면 연결해서 보는 게 자동차 그리고 조선 섹터잖아요. 이게 그쪽에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을지 거기까지 저희 걱정해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으로서는 거기까지 가진 않아도 될까요? 뭐 열연 가격이 결국 이제 강판 가격이 올라가면 뭐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쪽은 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나 조선 부분은 이 부분이 분명히 부담이 일부 되겠죠. 근데 사실 최근에 철강 가격 자체가 그렇게 많이 오르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작년에
끌려있던 가격 인상분이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된다 보는 상황이고요. 조선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사실 조선업종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선업종이 당장 숫자가 나오지 않고 보통 2년 정도 뒤에 수주 관련된 매출액이나 이익단이 반영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2년 전에 수주 금액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최근에 신조선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유가가 하방 경직을 가지면서 최근에 유가 관련된 뭐 감산 결과가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유가를 또 끌어올리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조선소도 조금 움직이는 거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본적인 뭐 여름 강판이나 강판 쪽의 후판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조선이나 자동차 쪽은 조금 부담스러운 국면이 분명히 될 수는 있습니다. 재료의 양면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군요. 지금 철강 쪽 움직이는 요인들, 개별 이슈 측면에서 그리고 전체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4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가져온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송전시장 민간의 문 연다 요 키워드 하나, 그리고 원전에서 파생된 건지 그 아이디어 좀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선주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요거 첫 질문 드릴게요. 저희 전선, 뭐 변압기 관련주 많이 키워드로 그룹핑해서 보는 쪽은 아닌데 오늘은 좀 워낙 강하고 이슈화도 있어서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헤드라인에 나온 이야기는 정부가 한전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이 송전시장 민간기업에 개방한다. 이게 가장 큰 틀인데 이게 촉매제 역할을 한 걸까요?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좀 주의 깊게 봐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이게 만약에 바뀌게 된다라면 우리나라 산업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엄청난 지금 이제 이 중요한 뉴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어쨌든 검토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상당히 저는 양면성이 있다라고 봐요. 첫 번째는 우리가 송배전에 있어서의 한전 독점적인 지위가 사라지게 된다라면 ESS라든지 전기차들의 어떤 뭐 충전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전기를 무조건 한전이 공급한다는 한전법 때문에 미국과 좀 다르죠. 미국은 개별 어떤 뭐 전력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각자 이제 경쟁 체제인데 우리는 독점 체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SK그룹이 SK 주유소에다가 뭐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려고 한다? 그 전원은 다 한전이 공급해야 된단 말이에요.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한전의 어떤 전기료를 가지고 이게 이익 내기 어려운데 만약에 민간에게 개방한다라면 이제 SK그룹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또 해낼 수도 있는 또 하나의 어떤 트리거가 된다는 면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이죠. 뭐 부정적인 것은 서로 경쟁이 과연 가격을 낮출 것이냐 아니면 가격을 올릴 것인가라는 그런 부정적인 것도 있죠. 더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나중 문제고 우리가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것은 나중 문제고 지금 당장 전기 전선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약간 오버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전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전선과 그런 변압기 개인 업자들이 다시 깔아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나라 인프라는 과잉 투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뭐 우리 도시에서 우리가 뭐 정전이 되거나 전력선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죠. 그러니까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이것에 대한 이제 과금 체계가 바뀌고 전력 체계가 바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겠냐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물론 저도 여기에 대해서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검토 단계잖아요. 검토라는 건 모여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고 여기에 이제 학계라든지 업계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올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뉴스 플로우를 분명히 추적 관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단순하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이 카드를 꺼냈다라는 것은 민영화의 첫 단계인지 아니면 우리의 어떤 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인지 아직 방향성조차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정부가 논의를 시작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단발성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장기적으로 끝까지 현 정부 내에서 끌고 갈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가 된다라고 보지만 이것 때문에 급하게 지금 전선이라든지 변압기들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경계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개인적으로 변압기는 한번 우리가 좀 그렇지만 다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전기차에 대한 어떤 불편성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전기차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전기차를 모시는 분들이 특히 우리가 이제 지역 동네 같은 경우는 아파트라든지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센터 같은 데서 충전이 가능하지만 여기를 벗어나게 된다라면 국도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데서 관리가 모호하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영세업자들이 보조금 받아서 설치만 해놓고 사회 관리가 안 되는 문제들이 지금 현재 저도 주말에 뉴스를 2군데서나 봤거든요.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또 부분들이고 따라서 이런 것들은 현재 법 내에서도 전력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한 거죠. 전력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전기차에 충전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트리거는 전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우리가 한전법과 관련해서 보는 트리거에 대해서는 조금 시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궁금합니다.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이게 호재성 재료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만약에 지금 자금난에 시달리는데 이게 민영화가 되게 되면 어떤 영향인지도 함께 궁금해요. 일단 플러스권에서 움직임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뭐라고 지금 섣부른 예단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게 민영화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면 한전한테는 좋을 수도 있지만 민영화 단계가 아닌 입장에서 본다라면 오히려 지금 한전 같은 경우 우리가 적자를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최근에 적자가 늘어났지만 원래 한전 같은 경우 이게 그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그 전력 가격은 고정돼 있고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들쑥날쑥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전체를 가지고 하는데 이번에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번에 적자가 좀 심해진 건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전이 흑자가 대단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호재다 악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그때가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가급적 저희가 좀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지금 어떤 방향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했다가는 투자자분들에게 혼란만 또 야기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 플로우를 확인하고 무언가 확정된 이후에 추세가 변화되면 그때 진입을 해도 늦지 않으니까 일단 뉴스만 주시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좀 속도를 내서 3위를 가서요. 원전과 연결고리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위는 원전수입니다. 오늘 전선과 관련해서도 원전 링크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분쟁 합의한 도출 급물살,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 관련 이슈가 일단은 전면에 서 있습니다. 하나씩 부장님과 이야기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 이야기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 이어서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의 뉴스 무게감이 가장 상당한 쪽을 꼽는다면 원전일 것 같거든요, 부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물론 단독 보도입니다. 아까 저희가 4위에서 본 이슈도 단독 보도고 지금 원전 관련 이슈도 단독 보도이기 때문에 후속 이야기는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시장의 반응이 워낙 뜨거워서요. 지금 일단 원전주가 뉴스를 가지고 움직임 보이는 자리 어떻게 저희 판단하면 될까요? 네, 원전은 이제 한국 수력 원자력과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원전 설계 기술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합의된 걸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네. 긍정적인 분위기라고 이제 전해지는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수원이 이제 원자력 발전소 설계 원전 기술에 대한 그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일정 부분 인정해 주는 대신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의 원전 수출을 지원하는 쪽으로 잠정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인데 이게 상당히 좀 예민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세부화는 좀 더 이제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원전 수출 관련해 가지고 미국 쪽에서 이제 제동을 건 그런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작년 12월에 한수원이 체코 원전 사업과 관련된 수주전에 참여하기 위해서 미국 에너지부에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했는데 미국은 수출 통제 대상이 미국의 원전 기술을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이 고지 주체가 미국 기업이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반려를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한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수출이 가능한 나라는 한국과 미국, 그다음에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으로 압축되는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실질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나라들은 서방권의 원전 공급이 가능한 국가는 한국과 미국, 프랑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방권의 원전 공급에 대해서는 미국이 원전 설계 기술을 원천적으로 보유는 하고 있지만 원전 설비 제조 관련 밸류에이션이 미국 쪽에서는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커버해 줄 수 있는, 메이크업을 해줄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근데 한국이 독자적으로 뭘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딴지를 건 걸로 볼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한국과 미국이 협력이 서로 이제 윈윈하면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좀 풀려진다면 아마 원전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프랑스 대비 수주전에서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 쪽은 사실은 독일 쪽은 어느 정도 원전 폐지 관련된 부분들이 구체화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유럽 쪽에서 지금 원전을 오히려 짓거나 기존 걸 가동을 그대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관련해서는 유럽 쪽의 진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긍정적인 환경으로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말씀하셨던 이렇게 뭐 전력기기나 이런 쪽을 봤을 때는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국내에서 뭐 한전이 어쩐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미국 쪽에 지금 변압기 관련된 수입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기존에 변압기 관련된 송전 관련된 이 전력 관련된 설비 관련해서 워낙 오래돼가지고요. 이걸 바꿔야 되는데 솔라라든지 윈드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데 부분들 전력을 생산해서 미국의 아주 먼 장거리 쪽으로 그 전력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 설비가 굉장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지금 그걸 바꾸는 작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거리 쪽에 전력 설비 관련된 부분들이 바꾸는 작업이 들어가면서 미국의 변압기 수입액이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거든요. 근데 관세 문제 때문에 그 시장을 멕시코가 46% 정도 자리를 잡고 있고 한국 업체가 한 6% 정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쪽에서 워낙 지금 수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의 변압기 수출액이 3월 달에 엄청나게 개선되고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매출이라든지 계약건이 상당히 좀 변압기 쪽에 들어오는데 과거에 변압기 관련된 종목을 우리가 안 쳐다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에는 실적이 좋을 때는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의 영업이익률이 거의 17%대 정도까지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거의 BEP 수준까지 빠졌습니다. 수출액도 빠지니까 BEP 수준까지 나오고 일부 종목은 뭐 적자가 나왔던 경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별로 쳐다볼 섹터가 아니었죠. 근데 미국 쪽에 변압기 관련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수입액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국내 수출액이 이제 급증하는 모습들이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번에 이제 한국 뭐 관련된 업체 중에 뭐 현대일렉트릭이나 여기 보면 영업이익 OPM 마진율이 6%대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BEP까지 빠졌다가 그게 이제 과거치를 봤을 때는 한참 사이클이 좋았을 때 그게 거의 17% 정도 올랐다. 그게 10년 만에 온 사이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가 단순히 이제 그냥 한 달, 두 달, 뭐 한 분기, 두 분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클 산업입니다. 10년 동안 완전히 죽어있던 사이클 산업이 이제 업사이클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부분에서 매출단이 올라오면서 이익률이 올라올 수 있는 환경으로 봤을 때 변압기 관련된 부분에서 뭐 건설 기계라든지 전압 관련된 변압기 관련주가 최근에 움직이는 것도 그런 이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변압기 쪽을 또 눈여겨보고 원전 관련해서는 뉴스를 계속 추적해 보는 게 좋겠다는 아이디어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원전에 관해서 위원님께도 이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저희 웨스팅하우스 관련 분쟁 이슈 나왔을 때부터 저희가 계속 이 뉴스를 추적해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그때 내려주신 이야기가 기다려보자. 무언가 딱 눈에 보이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섣불리 진입하지 말자라는 조언을 주셨거든요. 물론 지금 결론이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워낙 뜨겁게 움직이고 있어서 지금 자리에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부터라도 무언가 실마리가 풀렸다라는 이야기를 좀 더 귀담아 들으면서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 가져도 될까요? 일단 저희는 이번에 확인된 게 이번에 저도 뉴스플로를 보니까 원래 그 이번에 체코 원전 관련해서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 쪽에 우리가 해도 되냐라고 의뢰를 했고 웨스팅하우스가 안 된다라고 하니까 바로 한수원 쪽에서는 우리가 허가 받을 거 아니었는데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우린 기존 다르다. 근데 왜 허가서를 제출했죠? 그러니까 이제 앞뒤가 안 맞는 지금 이제 논리입니다. 지금 현재 나온 얘기들을 보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 이 뉴스만 보면 웨스팅하우스가 또 반대를 한다라든지 원래 이집트 원전 같은 경우도 웨스팅하우스랑 협력을 했었고 전 정부 때 웨스팅하우스의 일부 지분을 좀 넘겨주는 걸로 해갖고 타결을 받는데 이번에 체코 원전 관련해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건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거에서 우리가 냈다가 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죠. 결국 이제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저는 원전주 투자하시려면 5년 이상 투자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장기 투자가 아니면 손대지 말아라. 왜냐하면 지금 수주를 추가적으로 따온 건 없는 상태고 수주가 된다 하더라도 첩삭되는데 최소한 5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감내하실 정도로 원전을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슈에 따라서 매매하시는 거 말고 원전주가 정말 실적주다라고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5년 이상 이것을 들고 가실 분들만 저는 투자할 수도 있지 그렇지 않다면 계속 이렇게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부 초반에 원전주들 했다가 얼마나 또 오랫동안 긴 고생을 하셨다가 또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이게 나오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한수원이 뭐 이익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날까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재무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 굉장히 저는 원전 관련해서는 실체를 모르겠어요. 일단 수주도 지금 현재 우리가 확연된 것도 지금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 그다음에 수주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첩사를 뜨는데 최소한 5년.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새로운 다시 이제 짓기 시작한다라는 것도 현 정부에서는 첩상을 못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대통령께서도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강약 조절을 하셔야 되는 대표적인 업종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원전까지 묶어서 위원님 신재생 봤을 때 이전에도 태양광 쪽 이야기하시면서 여기는 길게 봅시다라는 조언 주셨잖아요. 근데 원전의 길게와 태양광을 길게 투자합시다의 이 뉘앙스는 다른 거죠? 다르죠. 원전은 우리가 첫 매출이 일어나는 게 5년 뒤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거죠. 제가 길게 보자라는 것은 지금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니까 재무제표가 단기적으로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비 투자에 대해서 돈을 쏟아 부어야 되는 거고 미국의 이제 그 IRA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일단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다 전부 다 여기에 이제 설비 투자에 쏟아 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재무제표가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추적 관찰하면서 실적을 따라가는 형국.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그 한 업체를 장기 투자한다라는 게 그 실적을 따라간다라는 개념이고 원전 같은 경우 그와 다르죠. 일단 첫 번째 매출이 5년 이상 이후에 일어난다라는 면에 있어서 궤가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에 대해서도 이슈 정리해 드렸습니다. 저희 2위, 1위 남아 있는데요. 속도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박근영 부장님과 이야기해 볼 건데요. 오늘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가 또 한 번 바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파운드리 쪽도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가 봅니다. TSMC 쪽에 3월 매출도 부진했고 투자 속도 조절한다라는 뉴스가 나온 가운데 환율도 계속 부담스럽게 오늘 장중에 움직임 나오고 있거든요. 2500선 위에서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서 IT 쪽도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반도체 소부장도 그리고 OLED 쪽도 많이 좀 꺾여 있는 그 상황이라서 많이들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부장님 지금 어떻게 봐야 되나요? 부정적인 이슈는 알고 있었지만 또 한 번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타격이라고 봐야 되는지 지수가 좀 높은 구간에 있는 위치에서 이렇게 IT주가 흘러가다 보니까 생각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정리 좀 해주세요. 네, IT 섹터는 지난주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OLED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소부장 쪽이 괜찮았던 모습이었고요. 이제 바닥론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히 나오는 것 같아요. 낸드 가격은 지난주부터 튀어오르기 시작했고요. 디램 같은 경우는 지금 더 안 빠지는 보합세 정도 수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아마 TSMC나 이런 쪽이 안 좋으면 또 감산컷을 하겠죠. 결국은 이제 반도체 쪽은 당장의 숫자보다는 이제 감산에 대한 이슈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감산이 되고 재고 조정이 되면은 주가는 오른다. 그 공식으로 결국 움직일 겁니다. 당장 숫자가 안 나오더라도 감산하면서 재고 조정과 관련된 이슈가 아마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고요. 여기에 따라서 바닥은 봤다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가 안 나오다 보니까 조금 올라가다 보면 부담스러워지고 그러면서 다시 눌렸다가 또 바닥론 나오면서 다시 또 튀는 그런 모습이 계속 보일 걸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2분기 정도까지는 재고 조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지금 낸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낸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 게 보이는 것 같고 디램 가격은 지금 덜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추세적으로 이게 좀 더 이어진다면 아마 바닥론에 대한 힘을 더 받겠죠. 근데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좀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반도체 섹터와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EPS 어닝이 상향으로 조정치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어떤 EPS 전체적인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던 것이 사실 반도체거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바닥을 어느 정도 보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도 EPS 하향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상향으로 틀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제 반도체 쪽이 이제 좀 좋았던 거, 그다음에 제약바이오까지 좋았던 것은 2차 전지의 대장주들이 좀 쉬었을 구간입니다. 최근에 에코프로 그룹을 통해서 상당히 급등 이후에 이쪽에 수급이 쏠리다가 이제 여기가 좀 쉬어가니까 빠지지는 않더라도 쉬어가는 국면에서 나머지 다른 섹터들에 대한 눈이 돌아가는데 결국 오늘 같은 경우도 포스코 그룹이 지난주부터 흐르는 것은 결국 2차 전지 때문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광물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어떤 국면에서 결국은 이제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을 좀 본 거죠. 바닥론에 대한 이슈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지금 에코프로 BM이 5% 정도 올라가고 있고 LNF나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까지 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에 대한 다시 수급이 좀 쏠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조금 반등세를 줬던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제약바이오 헬스케어가 어느 정도 올라왔고요. 4월 들어서 전체를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가 가장 지금 탑입니다. 수익률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움직임이 다소 조금은 2차 전지 쪽의 조정 이후에 다시 기술적인 리바운딩이 나오는 수급이 이쪽으로 좀 쏠리면서 수급의 시소 현상이 좀 나타나는 국면으로 볼 수 있고요. 지수단보다는 이렇게 업종별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보면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지금 3명의 환자가 또 추가로 확진됐다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이와 관련된 테마성 움직임이 일부 바이오 중에서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 또 쏠릴 수 있거든요. 뉴스가. 그런 것들이 아주 빠르게 지금 옵종간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IT를 버릴 때는 아닙니다. 오히려 조정 시에는 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비중을 좀 늘려야 되는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가지는 말고 이렇게 조적이 나왔을 때 오히려 비중을 확보해 가는 전략이 지금은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까지 얻어봤습니다. 저희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1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우주 방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오전보다 오후로 갈수록 좀 강해지고 있어요. 이쪽에 대한 이야기도 위원님과 쭉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폴란드 방산업체 회장 방한 이 이슈로 오늘 들썩임이 심합니다. 자, 순차적으로 여러 대표 기업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 아이디어를 활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가장 큰 호재가 어찌 보면 수주니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예, 정말 우리 투자분들께서 굉장히 발빠르신 것 같습니다. 진짜 유력 인사가 와서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주가가 벌써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좀 의외다 싶기도 하고 하나의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 좀 우려스러운 면도 있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자, 일단 뭐 알려진 바로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결국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온다면 긍정적이 되겠죠. 과연 어떠한 기업들의 어떠한 뭐 아무래도 이제 회장이 방한한 정도면 극단적일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단순 방문일 가능성도 있고, 근데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좀 계약을 하거나 뭐 이런 가능성도 있죠. 실무진들이 어느 정도 얘기를 끝내놓은 상황일 가능성도 있죠.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이재용 회장이나 뭐 이렇게 정몽 회장 분들이 해외에 어떤 뭐 기업체를 특정 기업을 간다라고 할 때는 거의 뭐 이제 사인하러 가는 뭐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이 있겠죠. 계속해서 방산 트리거들은 좀 중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방산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뭐 MTN에서 한 2년째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계속해서 지금 꾸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우리가 이제 방산이라는 게 꼭 방산 말고도 우주항공과도 또 엮여져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우리가 이제 실적이 나타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본다라면 중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은 여전히 가지실 필요는 있다. 특정 어떤 뭐 기업이 거론된다 그래서 갑자기 그게 이제 확 뭐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전반적인 업종의 관심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투자 심리에 많이 좌지우지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 질문 드릴게요. 스페이스X 스타쉽 발사 승인이 났고 그리고 현재 시간 감안했을 때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9시 정도 발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우리가 이게 뭐 눈에 보이는 성과나 뭐 돈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심리 자체로 이렇게까지 우리 일상까지 들어왔어라는 촉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질문 드려봐요. 어떻습니까? 오늘 밤 이슈 좀 주목할 만할까요? 제 투자 성향에는 전혀 저는 이 뉴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 뉴스는 하나의 어떤 이벤트는 되겠지만 제가 보는 것은 이거와 연관되는 과연 어떤 기업의 영업이익과 매출이 늘어나느냐라는 관심이지 이런 것들이 어떤 뭐 이런 뉴스를 따라서 올라간다라면 오히려 관련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트레이딩 관점에 있어서 매도 포지션을 잡으시는 게 더군다나 이 뉴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관련주를 매매하는 거고 그럼 이 뉴스가 사라진다면 어느 분이 그 주식을 사줄까요?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 누군가 내 주식을 사줘야만 올라가는 거죠. 다들 관심이 가질 때는 서로가 주식을 사려고 달려들지만 이 뉴스가 사라진 뒤에는 과연 어떤 뉴스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다른 사람이 사줄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수축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방산 쪽에 주목해서 우주항공 섹터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추적해보자라는 조언까지 계속 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오늘 랭킹5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1위부터 5위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IBK 채권영업부 박근영 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시간 끌어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